어제도 마셨는데 오늘 또?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 네, 존 레논의 노래 이메이진 다 아시죠? 제가 가장 마음에 드는 가사 한 대목이 있는데요. Nothing to kill or die for. 죽여야 할 것도 없고 뭔가를 위해 죽어야 할 필요도 없다. 국내 정치가 매일 누군가를 죽일 것처럼 눈을 부라리거나 또는 내가 믿는 종교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전쟁을 하는 마당에 야, 그거 그렇게 뭔가 위해서 꼭 죽어야 돼? 그냥 평화롭게 살면 안 돼? 평화가 최고지 뭐. 이렇게 타이르는 듯한 노래 가사죠. 상상해봐. 누구를 죽여야 할 것도 없고 뭔가를 위해 우리가 굳이 죽어야 할 필요도 없는 세상. 좋지 않니? 뭐 이런 가사입니다. 예. 모두가 공멸할 끔찍한 핵전쟁 훈련, 핵전쟁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 양 되어버린 한반도에서 크리스마스 오늘, 성탄절 오늘 하루라도 평화를 외쳐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신윤규 변호사, 부승찬 박사 그리고 윤희웅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승찬 대변인님은 사실은 그 과거에 국방부 대변인으로만 저는 낯이 있고 박사님이신 줄은 몰랐네요. 예, 안보 전략 쪽을 전공했고요. 네. 북한과 이스라엘의 생존 전략을 가지고 그렇구나. 박사학위 논문을 썼었습니다. 그쪽 연구, 핵과 관련된 연구, 이쪽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학교에서도 한 5년 정도 강의를 하다가 제가 사실은 오늘 그 노래 가사를 굳이 성탄절 날에 이야기를 한 이유는 사실은 지난번에 이제 핵전쟁 연습을 내년 여름 한미 군사훈련 때부터 이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나 한반도의 큰 일인지에 관해서 사실 잘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할지 영국 사람들은 그거 어마어마한 거야. 특히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국제 규범이 있죠. NPT라는 비확산 체제라는 거기에 회원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핵과 관련된 훈련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터부시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핵을 전면에 내세우는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도 핵과 관련된 실제적인 얘기가 없는 이유가요. 그렇죠. 국제 규범 자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독 한반도에서는 핵 대 핵의 대결, 그리고 작전 계획에 핵 내용을 넣고 설령 핵 전쟁에 기반한 작전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이게 외부로 공표되는 경우는 어느 국가에서도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미소 간에도 그랬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이 안보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고 안보를 가지고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성격이 다분하다.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2004년도에 뭘 냈냐면요. 미국 국방부에서 한반도 핵전쟁, 그러니까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1945년에 8월에 떨어졌던 그 규모 15킬로톤 정도 되거든요. 15킬로톤 정도 되는 규모의 핵탄두를 한 발 투하했을 때 우리가 이제 사상자가 서울에서만 125만 명이라는 20년 전 시뮬레이션 결과고요. 20년 전 시뮬레이션. 그다음에 아웃라이더라는 민간 기업인데요. 민간 기관인데 거기서 최근에
나온 걸로는 북한의 지금 핵 능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 한 발의 피해를 보느냐. 그러면 한 52만, 53만 정도가 즉사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막 파편, 가스, 지하철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요. 와. 그 정도 사망하는 거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핵전쟁을 가정한 연습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핵전쟁을 가정한 연습이 왜 없냐고 대통령이 경고를 했다고 하고 예.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의 이제 장관들이 만나가지고 이거 빨리 서둘러서 하자. 예. 그리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마치 우리 안보를 위한 것이냐. 예. 이렇게 치장을 하고 별다른 이제 비판이 없는데 예. 걱정하시는 분들은 사실 많은 이게 것 같은데. 솔직히 얘기해서 예. 안보의 정치화거든요. 예. 즉 말하자면 어떤 얘기냐면 리더가 인식 속에 나는 북한의 핵을 강조하고 북한이 나쁜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불량 국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나쁘게 해. 예. 그리고 이제 핵전쟁 나면은 어떻게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예. 그러면 보고서 자체나 그동안의 어떤 국방의 스탠스가 완전히 리더의 인식에 따라서 전환돼서 올라가는 거를 짜 맞춰지는 예, 거구나. 안보의 정치화라고 하는데 이 핵전쟁 같은 경우를 국민들에게 자꾸 홍보하고 이런 거는 국제적으로나 예. 국내 정치적으로 상당히 안 좋은 거고요. 그렇죠. 그런 경우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스러운. 예. 신은규 변호사도 좀 무섭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이? 뭐 무서운 걸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큰 위기를 그러니까. 직면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정신이 좀 뻗쩍 든다. 번쩍 들어요,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엄청 큰 일이야 이거. 그렇죠. 그리고 저는 사실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 네. 준비되지 못한 지도자가 거기다가 편향된 조언만을 들었을 때의 폐해, 이게 지금 전 그대로 드러날 때 보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을 저는 구술천으로 이해를 하거든요. 구술천? 구술천. 구수가 이제 구술을 했다라고 해서 이분이 이제 오기가 있고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대해서 네. 굽히질 않는다. 그러니까 끈기가 있다라는 게 구수고 예, 서동요 같아. 예. 술이라는 것은 예, 술. 이분이 좀 이게 성격도 좋으실 수도 있지만은 예. 굉장히 즉흥적일 수 있다. 폭탄주. 좀 감정적일 수 예. 있다. 이런 우려가 좀 드는 것이고 예. 뭐 천공 얘기는 요즘 쏙 들어가긴 했지만은 예.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듯이 정말 국정 운영의 다른 쪽에서 예. 이렇게 개입이 들어간다 그러면 더 큰 문제거든요. 천공의 피해자 계시잖아요. 아 옆에 계시네요. 아니 그래서 저는 뭐 구술천이라고 뭐 시중에도 이렇게 돌아다니는 말 제가 인용한 건데 예. 어쨌든 외교 안보만큼은 특히 뭐 경제와 이런 외교 안보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이 그래도 그동안 취하던 전략이라는 게 있고 노선이 있거든요. 이거를 어떤 한 지도자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편향된 조언만 들어가지고 바꿔버린다면은 그렇죠. 대통령이 임기 5년 아닙니까? 예. 그 다음 지도자들도 계속 이 국정 운영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전 매우 좀 이건 위험하고 심각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영 센터장님한테 그걸 여쭤보고 싶어요. 그 대통령이 한번 취임을 하면 그래도 지지율이 왔다 갔다는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한 번 50% 넘었던 기억이 나고 네. 취임 초기에 한 번 50% 넘었던 기억이 나고 그냥 계속 그 어떻게 보면 바닥을 기는 것 같은 30% 안팎의 그런 지지율인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런 또 대통령 지지율을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여러 정치 지표가 있는데 예. 정당 지지정당 정당 지지율 있잖아요. 예. 근데 그거에 비해서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 예. 국정 운영 평가라고도 하는데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도 하고 예. 또 이것이 사실은 많이 다른데 대통령 지지율 같은 경우는 탄력도가 상당히 큰 지표예요. 정치 지표 중에서 그치. 탄력도가 가장 큰 지표예요. 아. 뭐냐하면 대통령을 만약에 정치적으로 지지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매우 사실은 정당 지지율과 비슷하게 갈 거예요. 왜냐하면 지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것이거든요. 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아. 정당 지지율이 잘 안 변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이 지지라는 것은 깊은 데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통령 지지를 하니까 대통령 지지하십니까? 라고 묻는 걸로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지. 그 질문을 자세히 보시면은 최근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일을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잘 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그 어디에도 국정 운영 평가에 대한 만족도 조사야.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어디에도 정치적 지지라는 표현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약간 잘을 하면 반응하게 돼 있는 지표예요. 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하는 것은 잘하면 반응해요. 잘못하면 떨어지고. 그래서 이 등락이 상당히 크고 관리가 가능한 지표예요. 예전에 보면은 뭐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이때 다른 대통령 보면 이것을 한 40% 중반 정도 관리를 하려고 계속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손 위에 풍선을 올려놓는 것과 마찬가지의 지표예요. 톡톡톡 쳐주면 갈 수가 있는 지표거든요. 그 주식으로 따지면 경기 민감주네. 아 그렇죠. 예. 경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진폭이 커. 예. 경기 방어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쭉 이렇게 가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저가에 쭉 가는 경우는 그러니까 지금 근데 저가에 저는- 쭉 가. 근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박스권에 갇혀 있잖아요. 예. 30% 초중반으로 형성이 되는데 예.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게 두 가지죠. 인사. 그리고 해외 순방. 예. 이 두 가지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많은 인사를 했고 많은 해외를 지금 나가셨는데 그렇죠. 둘 다 오히려 나갈 때마다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유지되고 또 인사도 할 때마다 지금 공격을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국민들이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현혹돼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에게 인사정보관리단을 맡겼는데 잘못 검증해서 이런 사태가 났는지를 좀 명확하고 냉정하게 분석해야 맞아요. 된다. 맞아요. 국민이 틀린 건지 대통령이 틀린 건지 이제는 좀 평가할 때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인사 같은 전통적인 문제, 그러니까 모든 정부에서 사실은 인사는 비판을 받았거든요. 역대 정부 다 보수건 진보건 간에. 근데 이제 이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특징 같은 경우는 그 부인 문제, 그다음에 배우자 문제, 여사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뭐랄까요 행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떤 대통령으로서의 품격과 관련된 어떤 의심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아까 구술천 그러니까 스타일의 문제. 스타일의 문제지. 네, 행태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술천 저기 술이 먼저 떠오르면 이게 이상하잖아. 이거는 특히. 뭐 제가 만든 게 예. 아니라 술 좋아하신다는 소문이 예. 해외에 나가셔서 엑스포 때도 지금 뭐 재벌 회장들하고 뭐 술 한잔 했다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모 회장이 엘리베이터에서 엘리베이터에서 이거 해갖고 그렇죠. 그 청소원을 아주 곤욕스럽게 만들었다라는. 근데 원래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성품은 또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근데 너무 즉흥적이니까. 고개에서만 좋죠. 그렇죠. 술 좋아하시는 네. 분들이 되게 고개에서만 좋고 우리 아버지들 그 할아버지들 생각을 해보면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가산 탕진하시고 그런 분들이 꽤 있었거든. 근데 나라 경제도 별로 안 좋단 말이야.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불안불안한 거지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경제가 안 보면은 좋으니까. 이제 예. 약간 뭐랄까 대통령 또 지도자 보면서 이제 평가를 유연하게 이제 국민들도 해야지 상호작용이 있는 것인데 예. 이게 안정적으로 낮은 수준에서 지속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들도 어떤 이제 고정관념 내지는 선입관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흐름이 있어서 뭐 어떤 행보를 보여도 긍정적인 행보를 보여도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는 그런 이제 상황이어서 저는 이제 이거를 국정운영 동력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 지표라고 하는 것이. 왜냐면 이제 이거에 따라서 저는 이제 여권 내부에서도 이제 반발의 목소리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용산에서 이 지표에 대해서 매우 좀 더 중시하는 이 흐름들이 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예. 지금 상당히 걱정이 그러니까 저는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국민들께서 같은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좀 비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좀 지치는 아. 효능감이 떨어진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예. 대통령께서도 이제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신뢰 자본을 가지고 집권을 했습니다. 예를 그렇죠. 들면 그렇죠. 서사를 가지고 공정과 상식, 뭐 자유 문제 이런 맞아요. 것들을 얘기하면서 국민들이 원했던 부분을 만져서 집권까지는 했는데 아. 집권 이후에는 누구보다도 본인의 자유만 강조하고 다른 사람들의 자유는 좀 억압당하는 모습들 예. 그리고 어떤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 무너진 신뢰 위에서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이 들어가질 않는다. 이 부분이 지금 가장 큰 문제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대통령 지지율하고 김건희 여사의 어떤 그 행태 그리고 언론의 보도에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명확히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용산에서 이것이 이제 주요 언론에 보도되지 않으니까 네. 일단은 많은 국민들이 사실 이것을 잘 모르거나 인지하지 않거나 크게 관심이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요. 그렇지만 예. 이것은 이제 과거 미디어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게 맞는데 그렇죠. 최근의 미디어 환경은 이런 이제 뭐 유튜브라든가 이제 이런 채널들이 워낙 다양해졌기 때문에 정보 습득의 주류가 사실은 바뀐 상황이기 때문에 KBS 9시 뉴스는 네. 200만밖에 안 봐요. 맞습니다. 시청자 숫자가 200만밖에 안 돼. 기존 그걸 방송 생각해보면 언론에서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실제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는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로는 2천만, 5천만이 봐버리는데. 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을 서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인지 수준이라든가 그 마음 상태들을 좀 면밀히 살펴봐서 대응을 하는 게 맞는데 주류 언론에 없다고 해서 아무 반응을 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이제 부정적 인식은 계속 축적되는 것이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 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신경을 잘 안 쓰고 여기만 틀어막으면 된다라고 하는 생각도 좀 있는 게 아니 아닌가. 저는 일정 부분 그게 먹힌다고 봐요. 주류 언론들. 먹힌다. 예, 주류 언론들의 그 통제가 좀 먹힌다고 보는 게 뭐냐면 사실은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냥 스펙트럼을 딱 놓고 봤을 때 좌와 우에 그렇죠. 있는 고관여층들만 이런 것들을 정보를 접하잖아요. 서로 진영화돼 있고. 예, 진영화돼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신뢰를 좀 덜 주겠지. 예. 예.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한동훈에 대한 완전 편견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뭐 공부 잘하고 그다음에 인물 좋고 그다음에 서울대 나오고 인물은 부승찬 박사님도 알아. 아니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멋있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간 진영화가 돼서 주로 언론만 통제를 하면 기본 콘크리트층은 유지한다 지지를.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물론 미디어 환경이 바뀌었지만 그렇지. 지금 스픽스를 속으로 그런 생각할 수 있지. 예, 스픽스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진보 진영의 분들이 많겠죠. 고관여층. 훨씬 많겠지. 훨씬 많겠죠. 예. 8, 90%는 그럴 그 겁니다. 정도 되고 예. 그다음에 보수에서는 뭐 가세현이라든지 이제 보수 유튜브를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종편이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류 언론만 레거시 언론만 딱 잡아놓으면 지금 30% 이하는 빠지지 않는다. 뭐 김건희 여사가 뭘 하든 한동훈이가 뭘 하든 보도를 안 해. 네. 그러니까 이게 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잡고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한동훈 들어요. 법무부 장관 그 비대위원장이 됐습니다만은 그 보도를 안 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모른다. 뭐 이런 것도 아예 보도를 안 해. 맞습니다. 근데 희한하단 말이죠. 저는 뭐 이게. 제도권 예. 언론이 지금 신뢰도 많이 잃고 있고요. 또 예. 정권에서는 많이 보지도 않는데 그 언론을 장악하려고 이 난리를 쳐왔거든요. 예. 근데 저는 언론 장악의 효과는 점점 갈수록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정부만큼의 언론 통제력을 과거 시대 때 따르면 아마 지지율 한 5, 60%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30%에서 지금 간당간당하고 이것도 아. 경제가 지금 어렵기 때문에 더 올라가지도 못해 이제 내려갈 일밖에 그렇죠. 없거든요. 네. 근데 저는 현 정권에서 언론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음. 그걸로써 효과를 누리고 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의도대로 되긴 어렵다. 이미 대한민국이 너무 선진화됐고 언론 영역에 있어서는 이미 주류와 비주류가 거의 바뀌어가는 흐름 속에서 대세가 형성됐기 때문에 저도 지금 그 KBS나 MBC TV로 안 본 지가 한 예. 5년은 넘은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바뀌었다. 그래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내년이 대선이 아니고 총선이란 말이죠. 예, 총선이면 정당 지지도가 중요한데 정당 지지도는 꾸준히 그래도 국민의힘이 그 대통령 지지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꽤 높고 어떤 조사들은 민주당보다 꾸준히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쨌든 그 국민들이 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예. 여기에 이제 뭔가 잘못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고 그렇죠. 보는데 예, 예. 이제 이 정당에 대한 지지가 이제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정당들을 불러줍니다. 현존하는 정당들을. 네. 그래서 이 정당들 중에서 가장 선호하거나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정당이 어디냐라고 이제 질문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평가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상대평가다. 네, 이 정당들의. 그래서 사실은 보면은 이 상황에서 본다고 한다면 말씀의 흐름에 이어서 본다면 야당의 정당 지지율이 훨씬 높아야 되는 상황일 수 있잖아요. 대통령 지지율을 예. 보면.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야당도 이제 신뢰 제약 상황에 처해 있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러네. 예, 그런 상황에서 예. 이렇게 나오고 아. 그것이 어쨌든 이제 반작용으로 그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다. 우리가 흔히 무당파, 아. 무응답층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제1당이 된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요 흐름들이 과연 선거 국면에서 각 정당이 이제 신뢰를 통해 가지고 지지층으로 유입하느냐, 그렇지 못해서 별도의 세력으로 가느냐, 이제 이것이 지금 뭐 그 한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일단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참 이게 신기한 게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래도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지율이 대통령 지지율이 저렇게 낮은데 왜 치고 올라가지를 못할까? 한 번도 치고 올라가는 걸 못 봤거든요. 네. 1년 반 동안에 대통령 임기 기간 동안.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걸 좀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는데 상대평가다. 이게- 국민의힘과 네. 민주당과 그 사이에서 상대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은 이제 전화 면접 조사라고 예. 결과인데 보면은 AR의 조사 결과들도 보도가 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과거와 변화된 것이 있는데 예. 과거에는 ARS 조사라고 하면 보수 정당이 월등히 높은 거예요. 당연히. 당연히 그랬었는데.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꾸로예요? 네.
그러면 진보 정당이나 민주당이 ARS 조사에서 정당 지지율이 높은 경우들이 요즘엔 더 많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제가 봤을 때 고정 지지층의 결집도라든가 왜냐하면 ARS 조사에 응답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정치 고관심층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관심도가 높은 그 지지 기반층에서의 결집도는 야당이 상당히 높아진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 과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ARS 조사에서 그게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전화 면접 조사 같은 경우는 사람이 하게 되니까 관심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끝까지 응답을 해요. ARS는 이제 끊어버려서 관심 있는 사람만 하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관심도가 떨어지는 전화 면접 조사에 응답을 한 사람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당층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고 중도층 비율도 높을 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이제 야당 제1야당의 지지율이 일정 수준으로 이제 제약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중도층 무당층들이 현 정부에 대한 반감들은 있는데 그것을 야당이 끌어담는 이 그릇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아직까지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조사 결과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 동의하세요? 근데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너무 심플한 문제인 게요. 사실은 저도 제가 국민의힘에 지금 10월 25일에 탈당을 했는데 오죽하면 제가 탈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봐도 국민의힘은 지금 정상 궤도를 너무 벗어났는데도 이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거의 비슷하거나 뭐 약간 낮은 것도 있어. 요게 현실이거든요. 그것도 박스권에 갇혔습니다. 왜 그럴까를 보면요. 저는 민주당이 기득권화돼 있다고 국민들이 이미 봅니다. 이미 그 정권도 여러 번 잡아봤기 때문에 이 주류로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성남시장하고 경기도지사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사이다 소리 들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한테 졌는데 책임도 안 졌고 지금도 이재명 대표 이렇게 그 백브리핑을 받아보면요. 점점점점 돼 있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어도 답을 안 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제 고구마가 좀 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대선에서 지고 지선에서 지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는데 민주당도 아직도 이재명의 민주당 또 586 이게 변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럼 뭐 메시지가 달라졌습니까? 뭐 과거처럼 근육 자랑을 하면서 국회를 뭐 일방향적으로 운영하지는 못하더라도 뭐 바뀐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윤석열이라고 하는 후보한테도 심판을 할 정도로 민주당을 불신했는데 그 이후에도 바뀐 게 없네? 그럼 지금도 왜 지지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대안 세력이라고 명확하게 인식을 못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쇄신의 실패라고 보고요. 그런데도 지금 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 때문에 둘둘이 이제 약간의 그 수평을 이루는 정도일 뿐인데 저는 국민들이 지금 정치에 대한 이런 뭐 분노라 그럴까요? 혐오? 이런 건 좀 내지된 상황 속에서 이번 총선에서 어떻게 이게 분출될지 이게 저는 관전의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유승찬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경제가 가장 크다고 보여져요. 민생. 경제가 가장 크다? 경제가 가장 큰데 지금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한때는 우리 한국 경제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았었는데 지금 일본한테도 이제 경제 성장률에서 뒤지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측도 1%대에 머물고 있고 그런 지금 경제 상황이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떤 정당이 이런 이슈를 잡고 치고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이 당내 이 대립과 갈등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조금이라도 잘 먹고 잘 살게 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렇게 바꿔나가고 이슈를 끌고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슈를 끌고 나가는 능력은 뒤로 가 있고 오히려 당내에서 기득권의 어떤 보호, 자기 강화 이런 것들이 많이 비춰지잖아요. 그럼 국민의힘하고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지율이 올라설 수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 지지율은 올라설 수가 없다고 보는데 저는 좀 약간 국민의힘에게 희망이라면 희망이 있다라는 민주당보다 오히려 지금 이런 정체된 상황에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비대위원장으로 등장을 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총선을 앞두고 뭐 김건희 특검도 있습니다만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연출들이 일어날 거다. 저는 그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뭐 하나 뭐냐면 당정 수직 관계 타파. 이게 연출이라는 거죠. 대통령실하고 이걸 해서 한동훈이가 가니까 확실히 대통령실과 끊어내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하나 있을 수 있고요. 어차피 뭐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식적으로는 수직관계 타파.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이 그거에다가 이제 반응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그렇죠. 그런 모습이 1차적으로 보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민적 이슈에 대한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슈 전환. 해병대 사령관, 해병대 수사단장 문제 보수층에서도 이거에 대한 반대. 그렇죠.
이게 많고요. 그다음 홍범도 장군에 대한 이전 문제 이런 것들도 이제 역사를 좀 바로 세운다는 입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카드를 갖고 보수 지금 집권한 보수들을 끌어들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는 뭐냐면 결국은 2030이 이제 중요하잖아. 총선에 있어서 그렇지. 2030이 상당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대를 끌어들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준석과의 만남이라든지 결국은 이준석 전 대표의 장점은 2030이거든요. 그렇죠. 2030이기 때문에 이준석을 포용하는 모습 이게 되든 안 되든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 날까지 기한을 정했잖아요. 신당 창당과 관련된 기한을 정했기 때문에 되든 안 되든 이 기존의 보수 세력들을 포용하는 모습들을 어떤 이벤트를 연출할 것이다. 저는 이 세 가지가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론조사의 탄력성을 회복시켜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결국은 이런 전략을 통해서 지지도를 끌어올리는 그런 거를 하는 게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국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비유하자면 식당에 갔어요. 근데 밥이 그렇게 맛있지는 않았어. 네. 똑같은 그냥 김치찌개를 먹었는데, 그런데 설거지를 잘해놔. 설거지를 잘 해놓고 디저트 한 개를 딱 줬어. 돌아가면서 평점을 좋게 줄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그게 먹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예. 방금 지금 부승찬 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그 2030 보수 예. 제가 딱 들어봤지 않습니까? 예. 제 입장에서 요걸 조금씩 제가 뭐 반박 아닌 반박을 하자면은 일단 윤석열 한동훈의 그 관계는 예. 시작과 끝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그렇지. 예, 둘은 하나라고 저는 봐야 되고요. 아까 뭐 수직적 관계를 타파하는 일종의 약속 대련 내지 연출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데 그것도 이제 쇼도 능력이거든요. 예. 쇼도 잘할 능력이 없다라는 게 저의 냉정한 평가고요. 예. 또 하나 이제 이슈 전환 말씀하셨는데 예. 이슈 전환을 하려면 한동훈 장관도 본인의 철학과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본인의 철학이 있습니까? 최근에 비견한 예로 김건희 명품백 그 여사에 대한 사건 물어보니까 예. 저는 보수 언론만 보니까 언론 안 봐서 잘 모릅니다. 몰랐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던 도망가더니 그 다음번에는 갑자기 이게 악법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국민의 70%가 동의하는 악법이래요. 예.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과거에 박근혜 최순실 특검법에도 다 있었던 조항 그대로거든요. 그럼 한동훈 장관의 논리를 그 전에 한동훈 장관이 있었던 박근혜 최순실 특검팀에 대입을 하면 그건 악법이죠. 그럼 악검이네요, 악검. 그럼 본인은 악검팀에 있었던 게 되기 때문에 이것보다 더한 자기 부정과 자기 모순은 없다. 전 이렇게 보고 마지막으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일부 비대위원 인선할 때 지금과 똑같이 가긴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일부 약간 중도적인 성향을 띠는 어용적인 인사들을 갖다가 기회주의자들을 저는 등용할 그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렇게 가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결국 권력이라는 것은 공유가 안 되지 않습니까? 원래 독재 정권들도 이게 뭐 남하고는 당연히 쉐어를 못 하고요. 그렇죠. 가족하고도 공유가 어려운 게 권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의 부상을 그대로 남겨놓고 볼 사람은 아니다. 예. 그럼 저는 총선을 앞두고도 삐그덕거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윤한이 하나지만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권력을 놓고 내지는 갈등 이런 것들이 저는 촉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가 저는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인가? 전 거기에 대한 일단 근원적인 좀 물음이 따라 붙는다. 근데 제가 뭐 전통적인 입장에서 집권 여당의 프리미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사람들은 유권자들은 사실 이제 제가 경제 쇼나 이런 것들도 진행을 하기 때문에 왜 그 경제 전문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주가하고 부동산 가격, 자기 집값만 잘 좀 부양이 돼 있으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 쪽으로 이제 표가 간다는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나온 정책 중에 하나가 갑자기 한 열흘 전까지는 이 정책 안 한다고 부인을 했었어요. 추경호 부총리도 부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갑자기 지금 뭡니까 그 10억 정도의 대주주를 50억으로 높여버렸잖아요. 그거는 연말에 이제 주식시장 빠지는 것을 방지를 하기 위한 상당히 이제 총선용이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걸 게다가 뭐 그냥 서둘러 그냥 해버리는 거지. 올해부터 지금 적용하려고. 이거는 그래서 총선용으로 뭔가 뭐 시행령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정부가 주가나 부동산 가격을 부양하기 위한
어떤 거는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지금 시그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유권자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아무래도 집권여당한테 좀 프리미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것들은? 뭐 그러겠죠. 할 수 있는 가용 수단은 있잖아. 근데 이제 여론에 야당보다. 보니까 예. 이제 제가 어제 칼럼도 쓰긴 했었는데 예. 대개 보면은 총선이 있으면 그 예. 전에 한 추석 예. 즈음에 있었던 어떤 이제 정치의 영역에 대한 이제 인식들, 국민들의 인식이 총선까지 그대로 간 것들이 거의 이제 대부분입니다. 예외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론에는 사실은 기후도 있고 날씨도 있는 거예요. 여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네. 예, 예. 겨울 중에서도 어떤 날은 더 추울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좀 따뜻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겨울이 추운 것은 그냥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론은 그 두 가지 층위를 같이 이제 봐야 되는 것인데 만약에 방금 이제 말씀하신 여권이 프리미엄을 가질 수 있고 여러 가지 카드들이 이제 있을 수 있어서 어떤 부분을 이제 선방할 수 있는 카드로서 이제 활용하는 것들은 수단은 이제 제법 있을 수 있을 텐데 예. 어떤 큰 흐름 자체를 근본적으로 뒤바꿀 수 있을 것인가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약들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지만 또 뭐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말 예상을 뛰어넘는 어떤 이제 반전들을 가져온다면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또는 이제 과거에 있었던 경험들을 토대로 봤을 때 사실 그것도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좀 많아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할지 궁금하긴 합니다. 사실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여권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를 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전략이 있는 것인지 그걸 사실 저는 이런 것도 정말 사실 궁금하긴 돈선거라고 보는데 2억 이하로 빌린 소상공인이랄지 자영업 같은 경우에 그 4% 이상 지금 저 대출 이자 같은 경우는 은행에서 돌려줘라. 그래서 정부가 정책자금 쪽으로 이렇게 쫙 푸는 거잖아요. 네. 이런 거는 완전히 이제 집권여당 프리미엄이고 사실상 돈선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된 거야. 제가 보기에는 시작됐고 재건축이랄지 뭐 10억에서 50억으로 대주주 올리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서 이 연말에 어떻게든 이제 주가를 잡아보려고 하고 그리고 연초되면은 조금 이제 기대 섞인 분위기로 이렇게 받고 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집권 여당에서 늘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영향을 꽤 미칠 수 있을 것도 같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네. 뭐 어느 정부나 사실 선거 앞두고 이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썼었고 그렇죠. 또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서 찍는 국민들도 계시죠. 있어. 뭐 그건 뭐 저는 비판하고 네. 싶진 않은데 네. 결국 선거라는 것은 공적인 행위고 네. 우리가 시민으로서의 공권을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 정권에 대해서 내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해서 또 내지는 다른 세력들에 대해서 전 국가의 미래를 고민하고 투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크게 이게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태어나서 뭐 제가 정치사를 다 훑어본 건 아니지만 비상대책위원회를 많이 보면서 이런 형태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제가 처음 봅니다. 왜냐하면 보통 비상대책위원회라는 것은 저희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그럼 뭔가 잘못이 있었겠죠. 그래서 매 맞을 상태에서 국민들께 읍소하는 건데 그 매 맞는 원인이 뭐냐면요. 강서구청장 선거 때도 우리가 국민들이 표현해 주셨고 결국 모든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거든요. 그러다 윤석열 대통령의 사당화 그리고 국민의힘의 기회주의가 문제인데 지금 국민의힘은 그 문제를 진단을 했는지 못했는지 더 윤석열 대통령 다운 분을 지금 데려다가 비상대책위원회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비유를 하자면 식당에 갔는데 음식이 너무 짠 겁니다. 짜가지고 손님이 컴플레인을 해요. 음식 너무 짜다 바꿔주세요. 그랬더니 더 짠 음식을 지금 갖고 와가지고 먹든지 말든지 맘대로 하고 돈이나 내고 가라 지금 이런 식이거든요. 전 이거는 정말 국민 알기를 뭘로 아는지를 되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이런 식의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말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보는 비대위의 형태이기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 출신이 바로 넘어온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상권분립 문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비상의 원인인 사람, 몸통인 사람이 와가지고 비상을 해결하겠다라는 이런 발상은 정말 처음이다. 이런 비대위는 좀 못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성우 의원은 이제 최소한 이런 것 같아요. 최소한 술은 안 먹는다. 술은 안 먹는다. 일은 많이 하는 것 같다. 뭐 그래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야당 내에서 그래도 중진 의원이 하는 이야기니까 물론 이제 너무 만만하게 보지 말라라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겠죠. 그냥 허물어질 정당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측면들은 민주당이 약간 좀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사람들이 그 주가 조작이나 이것보다 명품백에 더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현물 보이는 거에. 그 시각적 효과가 엄청 무서운 거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것만 너무 이제 믿어서 그러니까 우리 찍어주겠지 이걸로 가면은 또 곤란하다는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정성 의원은. 예. 한동훈 장관이 그동안 보였던 행태를 보면 국무위원으로서의 행동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정치적이었죠. 예, 정치적 예. 중립을 지켜야 될 국무위원이 예. 나서서 정치적 발언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야당 의원들의 과거를 들춰서 상임위장에서 똑같이 맞받아치고 이런 모습들을 상당히 많이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면서 이 오기 전에 했던 것 중에 시행령 정치잖아요. 예. 그다음에 상위법을 무력화시키는 시행령을 가지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 기능을 무력화 종국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삼권 분립의 어떤 기본 정신을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었죠. 근데 이제 정당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예. 정당으로 이제 들어왔는데 이 정당으로 들어오면서도 좀 보실 게 뭐냐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권력의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들고요. 어떤 예. 뭐 권력 분점이나 크게 이제 권력 구조 관점에서 이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의 관계, 한동훈의 관계를 이해할 것보다는 결국은 개인 간의 운명 공동체. 자기도 윤석열을 칠 카드를 갖고 있고, 칼을 갖고 있고, 그다음 마찬가지로 김건희나 윤석열도 한동훈을 칠 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 관계 속에서 비대위원장을 주니 김건희 특검법을 최우선적으로 처리를 해라. 처리를 하라는 게 아니 그때도 저 7분간의 인터뷰인가요? 네. 거기서 얘기했잖아요. 악법이라는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매일 브리핑을 하는데 특검에서 매일 12조인가요? 특검법 12조에 나와 있는 일일 브리핑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게 이 조항이 악법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한동훈이가 얘기한 거는. 예. 그러면 뭐냐? 야당과의 딜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 악법을 제거하고 그 조항들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선거 기간 동안에 매일 나올 거니까. 특검은 받겠다. 아,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피의사실 공포가 우려되는 것들은 제하고 가자. 그러면 우린 수용한다. 아마 야당에는 가장 먼저 이 얘기를 하지 않을까.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예상하시는구나.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50억 클럽 같은 경우는 이제 정의당이 이제 특검 그렇죠. 을 이제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잖아요, 이인을. 근데 이제 지금 김건희 특검은 50억 클럽보다 짧긴 하지만 70일 정도의 기간이 있고 그다음 30일은 대통령이 안 받을 거 아니에요. 30일을 더 하겠다면. 그러면 이제 70일 동안 하는 건데 문제는 뭐냐면 대통령이 소속된 교섭단체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할 수 있는. 이쪽은 50억 클럽은 정의당이 추천하고 수 있고. 이쪽은 민주당이 추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으로 이제 명시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지금 그거 가지고 악법이라 하고 그다음에 총선 전국을 완전히 어떤 이슈에도 이 이슈가 모든 전국을 빨아들이는 매일매일 브리핑하고 그다음에 그럴 수밖에 없지. 압수수색 영장 치고 뭐 이런 것들이 낱낱이 공개되니까 아니 지금 1심 판결문이나 이런 거 보면 뉴스타파 보도들을 보면 그 정도면 완벽한 통정매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그거를 통정매매 아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권력을 나눠줄 혹은 이양할 사람을 보내면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지만 그래서 한동훈은 운명 공동체에 있기 때문에 이 김건희 특검을 어떻게든 저질하든 어떻게든 저질하든 이 수용하는 과정에서 딜이 이루어지는 그런 임무를 부여받고 온 게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에요. 아니 근데 이게요. 저지가 불가능한 게 12월 28일에 일단 표결은 하잖아요. 그렇죠. 표결은 하는 건데 지금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표결이 되면 당연히 통과가 되죠. 통과되고. 민주당 단독으로도. 그러면 이제 뭐 대통령의 거부권만 남은 건데 거부해서 돌아오면 또 무기명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이것도 출석 인원의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조항을 그 사이에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저는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자꾸 이거를 뭐 악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본인이 소속해서
앞서 수사했던 그 최순실 박근혜 특검도 똑같은 조항이 있었다니까요. 그럼 이게 악법이면 자기는 악법에 의한 특검에서 활동을 한 게 돼요. 그럼 그 그렇지. 자기 모순이 되는 거고 네. 당시에도 국민의당이라고 하는 제3의 기구에서 추천한 분이 박영수 특검입니다. 지금 구속돼 계시는. 예. 그럼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검찰 특수부 세트가 가서 수사를 한 건데 본인들의 권위를 갖고 있는 그 특검은 합법이고 네. 악법이 아니고 네. 지금 똑같은 형태로 되어 있는 이건 악법이다 이러면은 세상에 이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은 한동훈 장관이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민주당에서 더 받아치기가 좋은 게 많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그 소스에 대해서 하나하나 반박하는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2016년도에 그 특검에 대해서 소상히 가르쳐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게 민주당이 잘 받아치면 지지율이 이렇게 답보 상태로 가겠어요. 문제는. 네, 근데 그게 이제 아니다 보니까. 또 이제 가지고 있는 카드가 공격을 할 수 있는 카드가 집권 여당은 검찰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이번 검찰은 다른 집권 여당의 검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태이기 때문에 송영길 전 대표 돈봉투 사건 같은 경우도 뭐 다른 연루된 의원들이 뭐 20여 명 뭐 이렇게 되면 이걸 이제 그 사이즈를 비교를 해봤을 때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랄지 또는 뇌물수수 의혹 같은 것들이 국민적 관심은 훨씬 더 높기는 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와 관련해서는 그 좀 오래됐고 식상하고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관심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언론 지형이랄지 집권 여당이랄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거의 그 동수로 5대5로 나올 가능성이 높단 말이지. 그러면 그렇게만 가져가면 3대3 정도로 나와서 선방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처럼 30% 30%씩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예. 원래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예. 선거는 정부 여당을 평가하니까 사실은 당일에 야당을 지지하지 않더라도 정부 여당의 회초리를 드는 그렇지. 유권자들은 이제 그날은 야당이라는 도구를 드는 것이거든요. 야당을 예. 지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당이 사실은 대통령 임기 중반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대개 승리하는 이유가 이제 그렇게 작동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여당의 전략은 이것을 허물기 위해서 가는 것은 야당이 그 회초리가 야당이라는 회초리가 지저분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유권자들이 이것을 자유롭게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런 것을 사실은 여당들은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야당도 여러 가지 흠이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 평가하고 정부 여당 심판, 정부 여당 견제 이렇게 전통적으로 나오지만 야당도 이것은 좀 심판받아야 된다. 야당도 평가받아야 된다.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그렇겠지. 여당의 전략인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권에서는 여당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다른 소소한 카드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송영길 전 대표의 관련해서 돈봉투 의혹 사건 이제 관련해서 의원들을 이제 소환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이재명 대표의 어쨌든 또 재판이 선거 전에 이제 있을지 여부들 이런 것들이 좀 부각이 될 경우에는 중도층이든 이런 분들이 당일에 야당으로 쏠리는 것을 일정 부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 그래서 그러한 전략을 저는 상당 부분 주류로 가져갈 주 전략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어쨌든 효과가 이게 뭐 그런다고 이기겠습니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선방하려고 하는 목표를 갖는다고 한다면 충분히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렇죠. 대통령 지지율 때문에 국민의힘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마 전략을 구사를 하려고 할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이 윤석열 신당과처럼 돼버린 국민의힘은 그대로 간다고 하더라도 90개에서 100개 정도 의석을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신당을 그냥 방치하고 거기에서 꽤 많은 의석수를 차지를 하면 나중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라도 같은 보수들끼리 합치자라는 그 프레임으로 가면서 안정되게 국정 운영을 유지하면서 나중에 또 이제 대선까지 그 이준석이나 한동훈을 경쟁시키는 그런 프레임. 그러면 이준석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고 한동훈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래서 둘 다 받을 가능성. 그러면서 이제 암묵적으로 보수 지지층들은 이게 마치 연합정선 형성하는 것처럼 이쪽에서 한 90개 몰아주고 또는 뭐 100개 몰아주고 한 50개 가고 그러면 우리가 이긴 거네 속으로. 그렇게 그런 전략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앵커께서 말씀하신 소위 말하는 이제 한동훈 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지금의 국민의힘. 그리고 이준석 신당이라고 하는 뭐 그 신당이 지금 아직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평가가 나온다면. 매우 어렵지만은 네. 나왔을 때 만약에 뭐 보수의 색깔을 띠는 다른 집으로 만약에 인식이 된다면은 이건 국민들 앞에 그 정당은 야합이나 마찬가지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그건 권력에 대한 야합이고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해선 전 안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만약에 이준석 신당이 그런 스탠스를 잡아가지고 야합으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은 저는 그 당에 표를 줄 이유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부정 여론이 지금 70%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국민들께서 다 평가를 하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뭐 보수 진영이니까 야합을 할 수도 있다는 그 가능성은 이준석 대표가 아직 탈당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뭐 27일 또 그 이후에도 아마 이런 의심에 그 눈초리는 뭐 따라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예. 이제 결과가 나와서 나중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뭐 국민의힘이 한 100석 정도만 갖고 또는 이제 이준석 신당이 좀 가져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한 과반 정도나 그 이상을 했다. 결과론적으로 만약에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석해서 받아들이고 이후에 국정 운영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방법을 찾을 수는 있지만 예. 사전적으로 이것을 전략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렇게 성과를 내 가지고 이후에 가져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 모든 정당은 사실 눈앞에 닥친 선거를 이겨야 한다는 생각이 제일 큰 것이지 사실 이렇게 배치를 할 정도 전략적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을 안 만들었죠. 그러면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왜냐하면 또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격화될 것이고 격화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은 상황이라서 대통령을 많이 때리는 정당이 표를 많이 가져갈 수 있거든. 그러면 이준석 신당 같은 경우는 대통령을 더 때릴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는 대선처럼 이렇게 안에서 뭔가 밀실로 뭔가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들 정도로 감정이 격화될 상황이 연출이 되겠네. 그러니까 이준석 예. 신당이 보수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네. 나와서 지금 각자의 길을 가고 있지만 네.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입장이라 함은 그렇지. 현재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냐가 지금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그동안 해왔던 여러 가지 정책들 있지 않습니까? 잘못된 게 너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비판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이렇게 지지할 때도 안심을 하실 텐데 마지막 남은 것이 한동훈 장관 그리고 이 검찰이라고 하는 윤석열 정권에 아주 그 속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라고 의심을 받는 그렇죠. 이 검찰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왔을 때 어떤 명확한 입장을 취하느냐 이게 만약에 불분명하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식으로 많이 가게 된다면은 국민들은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당에는 표를 줄 수가 없을 것으로 저는 보고요. 저는 어차피 탈당을 해서 나왔다고 하면 요즘에 뭐 위성 정당이니 뭐 여러 가지 그런 꼼수들이 정치권에 많잖아요. 저는 정치인들이 좀 국민들 앞에 솔직하고 진솔하고 그리고 거짓이 없이 전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오히려 국민들이 그 당을 더 높이 평가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꽃길만 걸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예. 처음부터 길인 것은 없었다. 예. 나는 그 길을 간다는 거 예. 아니에요. 꽃길만 걸었어요. 근데 꽃길만 걸었는데 한동훈 장관이나 혹은 지금 뭐 평론가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검증의 시간이거든요. 그렇지. 지금은 이게 발가벗겨지지 않은 한동훈에 대한 지지, 그런 바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검증의 시간을 어쩔 수 없이 가져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죠. 보호해주질 않기 때문에 예. 이제 또 뭐 진짜 법조 출입 기자들도 아니고 정치부 정치부 기자들은 달라요. 예, 나서고 하니까 이제 검증의 시간이 엄청나게 들어올 텐데 이런 검증들 그다음에 자녀 그동안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뭐 대충 하고 그다음에 뭐 기사 나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고. 하고 예. 그러면서 기소를 시키고 하면서 언론의 재갈을 물렸지만 예. 지금은 정치인 한동훈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증의 시간을 거쳐야 되는데 예. 과연 검증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느냐. 아.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박근혜도 마찬가지고 역대 대통령들이 권력에서 노무현 대통령님까지도 예. 어떻게 무너졌어요. 예. 결국 도덕성이거든요. 이 도덕성이 이 도덕성이라는 잣대가 자기한테 들이댔을 때 양심적인 사람은 노무현 대통령 같이 이제 유명을 달리하는 거고, 그렇죠. 예. 한동훈 같은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모르죠. 이 검증의 시간을 겪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한동훈이는 너무 과대 지금 평가돼 평가할 있고, 필요가 없다. 예,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게 독화살이 돼서 돌아올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은 도덕적으로 비난을 야당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 예, 근데 그걸 똑같은 잣대로 이제 다시 그렇죠.
김건희한테도 똑같이 해라. 예. 똑같이 수사해라. 예. 뭐 그렇게 해버리면 당사자 입장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뭐 아직 뭐 별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 네. 김종인 박사님께서 네. 그 얘기도 하셨는데 때 이르다 하셨는데 별의 순간이 오기 전에 검증의 시간이 앞에 있다니까요. 그러네. 이걸 통과해야만이 본인이 언제 등판할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고 비대위원장 되자마자 검증의 시간이 올 것이다. 검증의 시간이 그런 정치력이나 리더십 플러스 본인 스스로에 대한 도덕성 검증도 그렇죠. 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민주당이나 무슨 야권 시민단체 쪽에서도 야, 이 새로 나타난 게 있는데 뭐 관련해서 입시 관련해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아, 그럼요. 한두 가지가 아닐 거 아닙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나 뭐 그동안에 뭐 송영길 대표나 이런 그렇지.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어, 현미경 검증을 하면 예, 하면은 그건 앞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법무부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그래도 이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보호가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진짜 광야에 혼자 딱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러면 이 검증을 이겨내야 되는데 네. 과연 이겨낼 수 있느냐? 네. 저는 이게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국민의힘의 기존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지금 한동훈 장관은 좌우전 원외예요. 예. 원외에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그러니까 대표 같은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건데 원내에 있는 의원들 같은 경우는 공천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의 복심이라면 윤석열이 원하는 어떤 검찰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결국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현재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팽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동훈이 어떤 뭐랄까요 잠재적인 킬러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적극적으로 옹호를 해줄까? 아니 공격이 들어왔을 때 이번에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그거 아니에요? 대장동 의혹을 최초 제기한 사람이 이낙연 그 전 총리의 최측근이라고 그렇죠. 단독으로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대로 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예, 대로 아나운서는 아니고요. 제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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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 당연히 예. 그런 부분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제 정무적인 판단 능력, 그러니까 조정력도 당연히 시험대에 올라가는 거지만요. 결국에는 초고속 승진 사례 아닙니까? 그렇지. 결국에는 벼락부자 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돈을 쓸 것이냐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 다 평가받는 건데 참 정치가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게요. 말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모순이 또 발생될 가능성이 높고 또 어느 날은 말을 아끼고 가면은 또 도망간다라는 비판을 다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이에 낄 경우가 많고요. 과거 사례를 좀 소개해드려도 고건 전 총리라든지 정몽준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 반기문 전 사무총장 같은 분들도 갑자기 떴던 사람들. 준비되지 않고 갑자기 월드컵 특수를 누리든 뭐 반기문 총장도 귀국하자마자 대선 주자 되고 이러다 보니까 뭐 버스 얼마냐에 한 방에 무너지고 뭐 지하철 탈 때 한 번에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한동훈 장관이 조금 이제 그 뻔뻔한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좀 뭉개고 갈 수는 있겠지만은 저는 어쨌든 한동훈 장관이 앵커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그런 구 세력들과의 조정력 이런 데서도 만약에 조정을 잘못하게 되면은 삐끗하면 이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거의 뭐 교도소 이게 담벼락 걷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외줄타기 하듯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행보를 앞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사실은 며칠 전에 그런 루머를 들었는데 만약에 이제 윤석열의 어떤 그 마음이 그대로 전해져서 검찰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탈락하는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갈 데가 없잖아. 이준석 신당을 갈 수밖에 없고 그 숫자가 교섭단체가 넘을 수도 있다. 그런 이제 루머가 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와가지고 오히려 의원을 뺏겨버린 꼴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이 쪼그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제 제대로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삭죽기론인데요. 이삭죽기.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만약 창당을 한다면 예. 나가서 당을 만들면 국민의힘에서 떨어진 이제 구주류들이 그러니까 윤핵관들 이분들이 이제 다 이준석 신당으로 간다라는 하나의 자연스러운 시나리오인데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타격이 있죠.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도 다 이분들이 3선, 4선 지역에서 오랜 시간 정치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하죠. 선거 국면에서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타격을 입을 것 같고 또 그 지점이 이준석 대표가 하는 신당도 뭔가 새로움을 표방하고 새로운 정치를 해보겠다는 것이 나오는 건데 또 과거에 했던 분들을 이삭죽기를 하면 사람들이 똑같아. 또 그것도 똑같은 그 나물의 그 밥이라는 비판을 또 피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는 그 의원들이 어떻게 행동을 할지가 정말 관전의 좀 포인트다.
못했다 이렇게 봅니다. 민주당은 어떨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전략이 지금 일단 가장 그 머리가 아플 게 이낙연 전 대표, 그다음에 비명 이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면서 통합적인 모습을 이재명 대표가 보일 수 있느냐. 이재명 대표의 거치까지 이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부승전 박사님? 네. 뭐 이낙연 전 총리가 이제 통합 비대위를 들고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신당부터 들고 나왔죠, 사실. 예. 예. 그러다가 이제 예. 전해철 또 예. 의원을 만나서 예. 이제 뭐 그런 얘기 통합 비대위도 얘기를 하고 예. 결국은 뭐냐면 이재명 당대표를 일단 끌어내리는 게 전제가 된 거잖아요. 그렇지. 원칙과 상식도 마찬가지고. 예. 근데 이제 지금 민주적 절차, 이재명 당대표께서 어떤 잘못을 했든 간에 민주적 절차, 당헌 당규에 따라서 당대표가 선출이 된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위기라는 거는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인데 그거는 기존의 사법 리스크를 안고도 당원들이 선택을 한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이 원칙과 상식이나 이낙연 대표의 표현 자체들이 이런 발언들이 결국은 당의 내부를 분란시키는 이상 이하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이스는 이상민 의원 같이 나가서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아예 탈당을 했다. 네, 민주당 내에서 이게 통합 비대위로 가자. 그다음에 내려놔라 당대표직을. 이런 것들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비춰지는 모습은 민주당도 여전히 원팀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결단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당대표가 지금 당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당대표가 선출된 거기 때문에 지금은 믿고 가는 게 맞다. 제가 봤을 때 민주당이 사실은 더 좀 손쉽게 승리를 간다고 한다면 통합적인 모습을 보이고 또 이재명 대표도 좀 희생하는 모습 보이고 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그러면 가장 쉽게 라고 하겠죠.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하겠죠. 어쨌든 네. 그 본인들의 판단들이 있는 것이니까 쉬운 것은 아닌데 이것이 보면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께서 뭐 이제 신당을 또 세력화를 하려고 한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뭐 원칙과 상식인가요? 네. 뭐 이렇게 목소리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 또는 이재명 대표 주류의 어떤 거기서 위협이 되거나 걱정이 되니까 그것을 이렇게 우리도 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영향은 제가 봤을 때 정치적으로 거의 영향을 주진 못하는 거예요. 파괴력이 없어요? 이미 이제 뭐 너무 힘의 이제 차이가 사실은 주류와 비주류라고 했을 때 비주류라고 표현하기도 민망할 만큼 정도이기 때문에 영향을 안 주는데 다만 한 가지 이제 요인은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의힘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우려들은 있지만 비판적 시각이 있지만 어쨌든 주목도를 보이는데 성공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초반에 상당히 어쨌든 성과를 보이는 것처럼 가게 된다면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뭔가 지도부를 좀 더 다르게 구성한다든가 총선에서 뭐 희생하는 모습을 좀 보인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체적인 판단과 선택에 의해서 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는 게 맞고 그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의 초반의 성과 여부와 상당히 긴밀하게 연동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예측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저는 이낙연 대표가 신당론을 들고 나왔는데요. 예. 이게 처음에 뭐 한이만이에 대한 감론을박이 좀 있었어요. 그랬죠. 근데 저는 시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 대선 떨어지고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 된 게 지난 8월이잖아요. 작년. 그때부터 계속 사당화의 조짐이 있었거든요. 그럼 그때는 뭐하고 계시다가 미국 가서 계시다가 이제 총선 4달 앞두고 와가지고 사당화를 지적하면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그동안 뭐 했냐라는 비판이 따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럼 이상민 의원처럼 나가서 신당을 하시는 게 맞지. 이게 탈당도 안 하고 당내에서 자원 다 끄집어가지고 나가겠다는데 그게 기업에서 말하는 배임 같은 겁니다. 배임. 그 당에 있는 걸 빼가는 거잖아요. 전직 사장님이. 그러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저는 그러네. 좀 정치의 도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거에 누가 동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게다가 정치라는 것이 그래도 노선과 비전이 다르면 노선 투쟁을 할 수 있죠. 그걸 해야만 하는데
이재명 대표랑 이낙연 전 대표의 차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어떤 노선이 달라가지고 저처럼 이제 민주당원이 아닌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냥 두 분 경선에서 치열하게 다투시다가 사감이 많은 것 같다. 서로 못 믿는 것 같다. 이거 외에는 그렇지, 무슨 사감. 무슨 차이가 있어가지고 지금 한 당을 못 하겠다라는 것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제 저도 뭐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까지는 기여를 했었지만은 그 이후에 계속 노선이 안 맞아서 그러네요. 뭐 주장해도 안 들어보고 가처분도 하고 뭐 끝까지 싸우다가 이제 제가 나온 건데 그러네. 이 스토리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낙연 대표가 1년 6개월의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신당을 하겠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 입장에서도 좀 뜬금없이 와서 좀 재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느낄 가능성은 전 꽤 있다. 저는 이게 보여집니다. 마찬가지로 파괴력이 신당을 하더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거죠. 없으니까 사람이 모이질 않겠죠. 그렇게 되는군요. 그 새로운 선택이나 금태섭, 양양자 이런 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런 파괴력이 몇 %나 차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아무튼 분명히 이것을 예측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네. 원래는 사실 지금 대한민국 정치 구도상에서 제3정당, 신정당이 성공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정서가 우리가 이제 지지정당을 표출하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정당을 뽑는 것 같잖아요. 요즘에 많이 변한 게 뭐냐 하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쪽을 막아줄 정당을 지지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주류의 정당 선택의 흐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당 비호감들 조사도 가끔 하잖아요. 비호감 조사. 비호감이 높은 거잖아요. 내가 이 정당 좋아하면 되지 저 정당 싫어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특정 정당이 훨씬 싫어하는 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저 진영이나 정당이 저 정당. 너무 싫어서 이 정당을 찍는 네. 거야. 그러니까 이분 사람들의 유권자의 심리는 뭐냐면 내가 정말 싫어하는 쪽을 막아줄 정당이면 약간 흠이 있어도 괜찮은 거예요. 예. 근데 어떤 좋은 정당인데 내가 싫어하는 정당을 막지를 못해요. 그러면 마음이 있어도 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소수야. 네, 막아주지 못하니까 목표가 예. 이제 그거니까 이런 구도가 지금 대한민국 유권자들 상당히 최근에 이제 형성돼 있어서 제3정당이 성공하기가 상당히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1당과 2당이 이제 주춤하는 흐름들이 상당히 강해져서 여기도 뭔가 1등이 될 수 있는 흐름이 이제 그 촉발점이라든가 임계점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보다 사실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고 왜냐하면 무당파라든가 새로운 정당 필요하다는 기류들은 있는 것이니까. 근데 이 1, 2정당이 상당히 우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약간의 좀 미미한 정도라고 한다면 거기서 사실 죽을 수밖에 없고 근데 두 정당이 사실은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가운데 국민적 신뢰가 약화되어서 뭔가 그러면 3자 구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좀 준다고 한다면 새로운 국면이 형성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약간 이제 모호한 상태라고 그러네. 보이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그 기류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지지 기반에. 예,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세대 구분을 하잖아요. 예. 이제 유권자 세대 구분을 하면 그러면 과거에 공식이 있어요. 2040 진보, 그렇지. 예, 50 중도, 예. 60 이상 보수 이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더 10년 전에 가면은 어. 2030 진보, 그렇죠. 40 중도, 50 60 보수였어요. 그게 그렇죠.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2040이 됐고 50대가 중도, 60대 이상이 됐고 지금 같은 경우에 바뀌어가지고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건 이제 과거에 없던 흐름이에요. 뭐냐면 2030은 중도예요. 중도. 우주 공산인 거예요. 그다음에 젠더 이슈가 있잖아. 있어요. 2030. 남녀가 갈라져 있긴 네. 합니다만은 네. 사실 2030이 사실 통틀어서 진보다 보수다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소구력을 좀 발휘한 것은 이제 최근의 선거들에서 검증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예. 네. 그래서 만약에 성과를 내고 기대감을 준다고 한다면 상당히 이제 반응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 이것이 뭐 기성 정당급은 안 될 수 있지만 그런 흐름이긴 한데 그런데 이 최근에 보면 이준석 대표가 전 대표가 기존 세력과 연대하려고 하는 흐름들을 보이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김이 빠지는 흐름들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2030들이 사실 그걸 원하는 것은 아닌데 왜 이낙연을 만나? 이런 흐름들이 2030으로 또 반발이 돼서 지금 그 딜레마에 지금 있는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거든요. 그것을 아마 이준석 전 대표나 이제 이곳이 어떻게 흐름을 가져가냐가 상당히 좀 중요한 과제일 거라고 추측이 돼요. 아마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2030의 특징을 이렇게 모아서 분석하긴 참 어려운데요. 이분들은 표를 이렇게 가둬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때그때 시대 정신을 빠르게 캐치해서 옳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지지하거든요. 철저히 개인주의. 굉장히 유동적이고 개인주의적이죠. 그래서 저는 방금 우리 센터장님 말씀대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기대가 있는데 지금부터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표가 달린다. 저라고 보는데요. 결국 정치 공학으로 가는 것은 필패다.
라고 저는 보고요. 오히려 공학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반의 데이터에 기반이 된 좀 더 새로운 형태의 공학 정치를 해야지 정치 공학에 휩싸여가지고 정치인들끼리 누구누구 다 옛날에 정치했고 다 국민들이 아는 분들이거든요. 그렇지. 그분들끼리 손을 잡아가지고 빅텐트를 친다. 제가 그래서 이거 뭐 빅데이터가 되냐? 아니 뭐 슈퍼 빅텐트 얘기 나오는데 이거 구멍 숭숭 뚫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빅텐트 바람 다 쳐가지고 들어온다. 안 됩니다. 바람도 못 맞고 날도 추운데 저는 과거에 안철수 후보도 빅텐트를 해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뒀어요. 근데 그때는 왜 성공을 거뒀냐면 안철수라는 인물이 새로웠습니다. 박원순 후보한테 양보를 하지를 않나 갑자기 정치권의 문법을 깨는 듯한 그래서 새정치라는 모함을 가지고 이분이 상장을 했거든요. 띄워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새로움이라는 가치가 있었는데 지금의 빅텐트는요. 양향자 새롭습니까? 뭐 류호정 전혀 새롭지가 않죠.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심지어 그 새정치하다가 돌고 돌아서 다시 또 새정치로 오신 분이라 전혀 새로움도 없다.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도 이분들과 연대를 하면 그 프레임에 묻혀가는 거거든요. 그러네. 이게 굉장히 위험 요인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저는 정의당이 왜 지금 해산 위기까지 놓였느냐. 정의당은요. 낡은 것을 가지고 흐릿한 위치를 잡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위기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정확해. 새로운 정치 세력은 반대로 하면 됩니다. 반대로. 빅텐트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새로운 정치 세력은 새로운 가치를 가지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오래 지속하면 전 국민들이 인정해 준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민심동행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길은 공화주의의 가치를 가지고 공학 정치를 해보자. 그러니까 뭐 스마트 폴리틱스라고 해서 CRM이나 ISO나 에티브나 기존 정치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저는 기존 정치가 뭐 어휘가 틀렸다고 생각 안 해요. 방법이 다 틀려가지고 가방 들고 나랑 친한 사람들 공천 주고 이 방식에 저는 구태함 때문에 망가졌다고 보는데 유권자들을 마이크로 마케팅 하겠다는 그렇죠. 거네. 맞춤형으로 CRM으로 하겠다는 건데 이런 맞춤형 정당들이 새 것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분명하고 선명하게 본인들의 가치와 비전과 대안들을 가지고 지금 인구제한 다가왔는데 어떻게 풀 겁니까? 대안들을 선명하게 제시를 해서 저는 국민 앞으로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저같이 젊은 사람이 하면 국민들이 또 더 좋아하실 수도 있겠죠. 새로움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도 지금의 이 삼지대의 흐름에서는 이 빅텐트의 흐름은 저는 지양돼야 된다. 그리고 정치 공학이 난무하는 것은 이미 수많은 삼지대를 하겠다라는 정치 공학을 국민들이 다 학습을 끝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더 이상 통할 그 여유나 공간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네요. 마이크로 마케팅을 해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러고 두 정당에 기대 가지고 과거의 문법으로 그냥 이렇게 하면 우리 같이 이제 어르신들 뭐 손 잡고 악수하고 막걸리 마시고 뭐 이러면서 뭐 우리가 같이 합니다. 뭐 찍어 주십시오라고 하면 딱 그 정도 표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한 이 정치의 흐름을 공학 정치, 이게 수요자 중심 정치라고 저는 부르고요. 그렇죠. 과거의 정치 공학이라는 것은 공급자 중심 정치예요. 자신들이 결정하고 국민들은 따라오라는 거거든요. 이 시대 정신과 안 맞다는 거고 그걸 국민들이 부를 때는 권력의 야합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삼지대를 하겠다는 분들은요. 그냥 병리평으로 가든 뭐 위성정당 만들든 간에 다 불리해지면 도망가실 분들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그걸 국민들이 아신다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합집산했기 때문에 지금은 갈 사람 가고 남을 사람 남아서 끝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와 용기를 가지고 새로움과 선명성을 가지고 저는 도전한다 그러면은 전 국민들 지금 양당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마음 둘 곳이 없으시거든요. 저는 그 마음을 받아낼 그릇을 누가 만드느냐. 그리고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기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서 이야기한 요 정도의 원칙만 지켜서 만약 하신다 그러면은 또 거기에도 저는 엄청난 국민들의 지지가 몰릴 거라 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을 거꾸로 과거의 문법으로 돌아가서 한다 그러면 그건 뭐 과거 정치와 다를 바가 없어지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사실은 2030을 어찌됐든 일정 부분 잡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실정 이거를 상당히 비판하면서 중도층들, 무당층들 그리고 윤석열 지지율이 상당히 정부의 지지율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부정적 평가가 항상 60% 이상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쪽 부분에서 일부를 흡수하고 가서 제3지대를 형성하겠다 이런 전략들이 좀 그동안에 보여왔어요. 그거는 뭐 잘못한 건 아니지만 근데 이제 여론조사를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의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은 상당히 떨어지고 오히려 민주당 지지세가 이제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세가 강하게 나타났거든요. 근데 이제 선거에 들어가면 이 민주당 지지세가
이준석 신당을 찍을 가능성은 적거든요. 어. 오히려 무당층이 늘어나야 예. 무당층에서 지지율이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야 뭔가 자기 소신을 가지고 가는데 이런 분석을 해보니 불안하니까 구태들을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어찌하면 이제 공관위가 꾸려주고 거기서 낙마하는 예? 이런 의원들을 찾아서 20명의 교섭단체를 만들고 또 재정을 확보하고 이런 전략으로 좀 바뀌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좀 아니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도 있어요. 우리가 네. 마케팅을 하다가 보면 역시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 예. 어? 뭐 밀키트 뭐 새로운 거 해가지고 뭐 다 필요 없고. 예, 다 필요 없고 그냥 엄마가 해주는 된장찌개가 최고였어. 뭐 그거는 한 50%는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그 넓은 마켓에서 그래도 그 상당수를 데리고 가는 게 내 정치에 도움이 되지. 요 아주 과거에는 별로 안 먹었던 피자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공 들여봐야 별로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 지금은 이제 됐지만 그래서 네. 너무 빨리 가는 어떤 그런 마이크로 마케팅이나 이런 건 너무 빨리 가서 혹시 실패할 가능성. 부승찬 박사님이 그 이야기 하니까 나는 근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 아니, 경영학에도 그런 실패 사례가 아니 많거든. 그렇죠. 실패를 해도 도전의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실패 사례가 많어. 저는 된장찌개가 예, 예. 그래도 정상적인 된장과 정상적인 물을 가지고 예. 보글보글 끓여서 두부 넣고 하면 맛있거든요. 그래 맛있지. 근데 만약에 이제 그 된장이 네. 먹을 수 없는 된장 내지는 조금 물에 예. 식음료는 2등급, 2.5등급은 돼야 먹거든요. 예. 뭐 4등급 물을 갖다 끓이면 못 먹지 않습니까? 이게 막 오염수다 뭐 예를 이래 들자면, 버리네.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된장찌개도 우리의 배탈을 나거나 뭐 식중독 걸리면 못 먹는 못 거고요. 먹지. 차라리 피자 먹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저는 뭔가 새로움이라는 것은 네. 낯설고 두려움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이 길을 가는 이유는 딱 하나거든요. 네. 지금 양당 체제에서는 공간도 없고 답도 없어요. 네. 그 대한민국의 인구 제한과 기후 위기는 이제 닥쳐왔거든요. 네. 전 이거 시간을 더 지체하면 지체할수록 다 공멸한다고 봅니다. 어. 누가 싸워서 이기고 지고는 문제가 안 돼요. 다 망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상황 속에서 누군가라도 새 길을 가고 그 새 길에 발자국이라도 남겨놔야 그 다음에 그 길을 보고 또 누군가 따라오면서 시대 흐름이 넘어오는 것이지 모두가 다 양당에 붙어가지고 뭐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요. 저는 대안을 못 찾겠기 때문에 된장찌개가 맛은 있지만 네. 뭐 식중독이 우려될 때는 새로운 음식을 한번 권해보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네. 마지막으로 윤희우 센터장님이 네. 뭐랄까요 대중의 심리는 오랫동안 공부를 해 오셨으니까 어떨 것 같습니까? 이번에는 된장찌개에 피자도 조금 먹고 뭐 다양한 목소리를 다 섭취하는 그런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과거의 선거랑 비슷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까? 계속 어쨌든 네. 흐름들은 다양성 추구하는 그 흐름 크게 커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근데 만약에 이제 그 선거 말씀하시는 선거제도 네. 관련해서 만약에 연동형이 그대로 된다고 할 경우에 그런다고 한다면 다양성의 표출의 기반이 넓어지는 것이니까 이 흐름들은 더 커질 가능성이 전 충분히 이제 있다고 보는데 예. 만약에 이거 뭐 병립형으로 다시 돌아간다거나 위성정당을 그냥 해버린다고 한다면 역시 아예 선택지 자체를 주어버리지 않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예. 다시 이제 지난번 총선이라든가 이런 구도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류 자체는 양당 정치에 대해서 내가 싫어하는 정당은 싫어하지만 내가 좋아하는 정당이 충분하게 있는 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저거는 내려놨으면 좋겠어. 선거제도를 본인들이 만들면 어떡해. 이거 너무 기득권이고 이해상충이야. 본인들 유리하게 그렇게 만들면 어떡해요. 그거는 외부 전문가들이랄지 시민사회에 맡겨야지.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저는 이순신 장군이 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네. 이런 얘기로 감동을 줬었는데 네. 저도 뭐 제가 뭐 시간을 넓게 쓰겠다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이 길을 가면서 국민들께 신뢰를 드릴 것은 제가 지금 올해 나이가 38이거든요. 네. 38인데 보통 국민의힘에 초선 다시는 분들이 50대 후반입니다. 50대 후반. 저는 지금 네. 20년을 제가 보너스로 얻었기 때문에 KBS의 20년을 가지고 평균적인 시청자 숫자 연령도 네. 딱 그거예요.
50대 후반. 50대 후반. 예.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가지고 뭐 20년이 걸린다면야 이거 예. 굉장히 좀 비극이겠지만 예. 그래도 그 정도의 진정성을 가지고 예. 한번 이 길을 가야 대한민국이 좀 어느 정도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예. 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승찬 박사님 진짜 이제 정치를 하시는 거잖아요. 부승찬 예,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런 어떤 생각으로 선거에 임하세요? 저는요 딱 두 가지 원칙만 갖고 가고 예. 윤석열 퇴진. 윤석열 퇴진. 예. 그게 그다음- 제일 그냥 우선순위다. 예. 왜냐하면 예. 제 주변인들도 지금 다 필요 없고 윤석열 퇴진.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근데 퇴진. 중간에 퇴진하는 거예요? 임기 다 마치고. 아니 그냥 중간에 중간에? 퇴진시키려고. 아 저는 대통령실 예. 이전만 이제 가지고 예. 윤석열을 퇴진시키겠다. 그럴 수 충분히 있다. 아니 그렇죠. 왜냐하면 200석을 가지면 된다. 아니 그것도 관계없고 이제 대통령실의 네. 그 이전 결정 과정에 블랙박스를 여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물러날 것이다. 네. 법 위반 사안이 분명히 있다. 아 있죠. 왜냐하면 3월 10일 날 당선이 확정되고 14일 날 국방부에다 통보를 했잖아요. 예. 그 안에는 저 인수위도 저 출범하지 않은 상태였고, 인수위 그- 출범 전이었군요. 18일 날 공식 출범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법, 헌법 위배, 그다음에 각종 그 대통령실 이전 결정 과정과 관련해서 국가재정법 위반 이런 법 위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네. 그래서 그 4일간, 3일이죠 정확히는 네. 3일 동안 어떤 결정 메커니즘 속에서 이게 이루어졌느냐. 수사는 할 수 있네. 예? 기소는 못 하더라도 수사는 아니 할수 그러니까 이거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서 특검 이게 들어가야 된다.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거예요. 저는 뭐 양평고속도로 꺾인 거 김건희만 아웃시키면 돼요. 뭐 보면 다 이제 윤석열과 대통령과 직접적인 연결성이 없잖아요. 연결고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대통령실은 이전은 다르죠. 근데 왜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보세요? 예? 왜? 갑자기? 아니 저는 주술의 힘이라고 봐요. 아, 그거는 예. 구술천. 예. 먼저 얘기했어요. 제가 먼저. 시중에 돌아다니는 예. 얘기라서. 시중에 돌아다니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저도 그것 오늘, 때문에 정치하고 저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 구술천이라는 말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인규 변호사, 부승찬 박사 그리고 윤희웅 센터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경영의 정치 본색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은 크리스마스 휴일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식은 좋은데 술이 걱정이네.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어허. 제가 술이 약해서 술 걱정 말고 술 편한 오호.